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번 시간까지 19번에 걸쳐서 대략 저희들이 인도 불교의 모습에 대한 것을 다 설명드린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또 다른 중요한 불교 국가의 하나였던 중국의 불교를 테마로 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불교가 전래되었을 때 우리가 여태까지 예상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국에서는 초기에 그 불교의 도입을 반대했던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중국인들이 고유로 가지고 있었던 중화의식과 관련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중화의식이라고 하는 건 모든 것이 중국 사람들은 자신들을 중심으로 생각하잖아요. 자신들의 나라와 중국 국민이야말로 세계의 중심이고 세계의 가장 핵심이고 세계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가 중국이다. 이런 아이디어를 5,000년 전부터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라 이름도 중국이잖아요. 중자가 가운데 중자 아닙니까? 자기들이 꼭 센터가 돼야만 속이 시원한 이런 의식들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분들은 불교가 도입되기 이전에 이미 자신들의 고유 종교인 유교와 도교를 갖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불교가 새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불교가 들어오면서 유교, 도교와 각축을 벌이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불교만 외래 종교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 중국민들은 본질적으로 불교를 배척하게 되죠. 외래 것이니까. 그리고 나중에 중국 사람들이 결국은 불교를 수용하게 되어서 중국이 불교 국가로 변화하게 되지만은 이때쯤에 이르게 되면서부터는 또다시 중화의식이 발로를 시작합니다. 즉 이분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면 배울수록 부처님이 위대하고 정말 부처님이라고 하는 인격은 성인 중에 성인이라고 하는 걸 깨닫습니다. 근데 그 다음번에는 무엇이 원망스러우냐? 이렇게 훌륭한 분이 왜 중국 사람이 아니냐 이게. 이 웬만하면 이 사람이 중국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 사람 인도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이 국적을 바꾸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서가모니 부처님을 중국 사람이라고 주장을 하려면은 중국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호적등본도 띄워봐야 되고 중국에서 어느 마을에서 어느 선생하고 공부를 했다는 것도 밝혀내야 되는데 그거 조작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분들이 어떻게 했느냐, 부처님을 중국 사람으로 만드는 작업을 시작했던 거죠. 이게 바로 선종이에요. 선종이라고 부르는 큰 스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런 것들의 밑바탕에는 바로 중화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중국 불교를 공부하시기 전에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 라이샤오라고 하는 불교학자가 있었는데 미국 사람인데 이 사람이 중국 불교를 평가하면서 아주 멋있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라이샤오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중국의 불교가 처음 도입된 순간 중국이라고 부르는 거대한 세력과 불교라고 부르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세력 가운데 하나인데 이 두 세력이 맞부닥치게 되는데 중국이라는 세력과 불교라는 세력은 서로 도저히 화합할 수 없는 전혀 다른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는 두 집단이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국 사람들은 나면서 죽을 때까지 가장 소중한 것이 충효의식이잖아요. 국가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해라. 근데 불교를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머리를 깎고 출가를 하는데 어떻게 부모를 봉양을 해요? 또 이분들이
국가에 충성을 안 할 뿐더러 부모에도 효도를 안 하게 되니까 나중에는 중국 사람들이 불교를 뭐라고 비난했느냐 하면 불교는 무군, 불교는 애비애미도 없고 임금도 없고 나라도 없는 그런 형편없는 종교다 이렇게 비판을 하지 않습니까?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중국 사람들은 선민의식과 중화의식으로 똘똘 뭉쳐 있는데 불교는 중생이 평등하다는 가르침을 주잖아요. 심지어는 상인이니 혹은 양반이니 하는 분류도 없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인간이라는 생명과 모든 동식물의 생명까지도 평등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니 이걸 중국 사람들이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세력은 러시아의 주장으로는 격렬한 투쟁을 시작합니다. 그 격렬한 투쟁을 통해서 끝내는 불교가 중국을 정복하게 됩니다만은 이것은 겉모습이고 실제적으로 이 두 세력의 다툼에서 중국이 이겼을까? 불교가 이겼을까? 이분은 중국이 불교를 이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적 불교가 전개되는 것이죠. 인도 불교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명상적이고 은둔적이고 진리지향적인 것보다는 선종이라고 부르는 독특한 깨침의 미학을 강조함으로 말미암아 불교라고 하는 종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합리적인 면을 삭제하고 중국적인 불교로 새롭게 탄생시키게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인데 참 저희들은 이와 같은 말을 보면서 들으면서 정말 우리가 중국화된 불교의 영향을 받은 것이 한국 불교이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우리 거의 대부분은 중국적인 문헌에 의지하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불교 공부한다 그러면 우선 한문 공부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인도 불교를 하기 이전인데 왜 인도말을 배워야 되느냐 이런 의아심을 가지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부처님은 인도 사람이에요. 중국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말씀하고 쓰신 것들이 전부 인도적인 사고방식, 인도적인 경향을 가지고 생각하고 말씀했기 때문에 인도적인 연원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불교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도적인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죠. 남의 나라를 이해한다고 했을 때 그 첩경이 뭐냐면 말입니다. 말을 제대로 할 줄 알면 그 말을, 그 나라를 거의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도말의 산스크리트나 팔리어나 혹은 조금 한 단계 거치지만 티베트 언어 같은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 고전어의 원어이기도 하지만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인도 불교가 어떻게 중국적으로 변질되느냐 하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중국 불교가 최초로 들어오게 된 것은 정확한 연대에는 밝혀지지 않고요. 후한 명제 때의 일인 것 같은데, 후한 명제 때의 일이면은 BC 50년경부터 시작하거든요. 이 후한의 명제라고 하는 임금이. 그래서 이제 AD 이후까지 집권 세력이 연장되는데 그 기원을 전후한 시기 언제였을 거예요. 최초의 불교 도입의 사례는 중국적 기록에 보면은 인도에서 스님들이 세 분이 불교를 전하기 위해서 중국 땅으로 왔는데 그때 이분들이 가져온 것은 불상과 경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모습과 불경 이것을 가지고 중국에 입국을 했는데 이들이 왔을 때 타고 온 그 말이 백마를 타고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서안의 외곽, 그 당시에는 장안이라고 불렀던 서안이 중국의 가장 이 중심 제안이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리기 위해서
백마사라고 하는 절을 세웠다고 합니다. 중국 사람들이. 그게 중국 불교의 효시가 되죠. 그래서 이제 이 백마사 이후에 불교가 서서히 중국 땅에 퍼지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교가 도저히 중국 땅에 뿌리 내리지 못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불교의 가르침이 너무도 중국적인 현실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불교의 초기 개념도 어려워요. 해탈, 열반, 번뇌망상, 공. 참 모든 개념 하나하나가 중국 사람들로는 납득하기가 참 어려운, 중국 사람들은 굉장히 현실주의적인 사람이거든요. 현실적으로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믿으려고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불교의 교리를 아무리 경전을 중국말로 번역하고 위대한 고승을 불러다가 설명을 들어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초기의 중국 불교 사상가들이 할 수 없이 유교나 도교의 중심 어휘들을 사용해서 불교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은 격의 불교라고 불러요. 격의 불교. 그러니까 불교의 오묘한 진리를 표현함에 있어서 다른 종교의 것을 빌려가지고 그거를 설명을 한다. 뭐 이를테면은 유교 같은 경우로 예를 든다면은 미국 그 유교에서 말하고 있는 인의 예지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가르침으로서 인이라고 하는 것은 불성을 가리키는 말이고,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행동이 방정하다는 의미이고, 이렇게 설명을 해나가게 되는 거죠. 또 좀 더 깊은 의미를 설명하는 데에는 도교를 원용합니다. 도교에서 말하는 무의자연 같은 말을 불교가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유의, 무의 이런 개념을 씁니다. 유의, 인위적인 행동입니다. 무의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그냥 저절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의 불교를 설명하도록 되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불교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어떤 개념들을 설명해 보려고 노력을 했던 것인데,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초기 불교를 장식했던 격의 불교의 형태라고 저희들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격의 불교의 단계가 지나면서부터 서서히 불교가 중국 땅에 뿌리내리게 되는데, 그것은 아무래도 역대 제왕들이 불교를 믿기 시작했던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뭐 두말할 나위도 없이 고대 사회에서 역대 제왕들이 불교라고 하는 종교를 받아들이게 되면 아무리 일반인들이 배척한다고 하더라도 곧 그것은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뜬금없이 중국의 역대 제왕들이 왜 베랑간 불교를 좋아하게 됐을까? 처음에는 역대 임금들이 다 불교를 싫어했어요. 왜 싫어했느냐 하면, 불교는 인천의 스승이신 부처님을 모신다고 가르치거든요. 세상에 이 사람들은 임금이라는 게 뭡니까? 임금은 이 세상에서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존재 아닙니까? 여러분들 임금 왕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려보세요. 임금 왕자. 첫 번째 금이 하나 있죠. 두 번째 금이 하나 있죠. 세 번째 금이 하나 있고, 이 셋을 하나로 꿰뚫는 게 왕이잖아요. 제일 위에가 뭡니까? 이거 천이에요. 제일 아래가 뭡니까? 이거 지구요. 가운데 있는 게 뭡니까? 사람이잖아요. 천과 지와 인, 이것을 관통하는 것이 왕이다. 이게 돼요. 그러니까 왕은 천상천하의 가장 높고 존귀한 존재인데, 아니 인천의 스승, 뭐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들도 다가올 수 없는 그런 위대함을 가진 존재, 그러니까 자신의 권위가 훼손된다는 생각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노발대발하고 불교를 탄압한 이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참 불교를 탄압하다가 보니까 불교에 그런 단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교에 굉장히 많은 장점이 있다는 것을 임금들이 깨닫게 됐어요. 우선 뭘 깨닫느냐? 대부분의 중국 사람들은 어떤 교육의 기회가 일반화되어 있지 못했기 때문에 아주 일부분의 특권층을 제외하고는 공부를 할 기회가 없었는데, 스님들은 출가와 동시에 공부를 하니까 학식이 아주 뛰어납니다. 아는 게 많아요. 학식이 많다가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분들은 중국의 외교 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런 존재들일 수 있어요. 왜? 중국에서 인도를 가거나 서영 말이라고 부르는 실크로드를 가거나 보통의 사신들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스님들은 아주 지팽이 하나만 가지고 쉽게 그 지역들을 여행도 다니고 그곳에 불교를 전파하러도 가고 그래요. 신심은 또 얼마나 장한지 모르고. 그러니까 참 외교적인 면에 있어서 스님들이 유용하다는 것을 깨우치게 됐어요. 그 다음에 스님들은 참 신비로운 존재예요. 아예 어느 날 이렇게 추운 겨울에 어떤 고승이라고 부르는 이가 말을 해요. 올여름에는 큰 물이 들겠네. 세상에 6개월 후, 7개월 후를 예언을 하는데, 그해 여름이 되니까 진짜 홍수가 나고 난리가 나요. 그게 어떻게 맞는지는 임금이 알 수가 없죠. 그러나 과학이 발달하기 이전에 기후를 미리 예측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여러분들? 우선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정복 전쟁을 벌일 때 언제 전쟁을 해야 하느냐 하는 날짜를 잡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여름철에도 장마철에는 이게 진군도 어렵고 화살이 전부 눅눅해지고 멀리 나가지를 않기 때문에 장마철은 피해야 된다고 하는 거 다 아는데, 그 다음에 가을철 추수철에는 아무런 죄가 없는 일반 백성, 양민들이 피해를 보니까 안 돼요. 겨울철에는 추우니까 너무 난방비가 많이 들고 그 수십만의 군대를 움직이는 것이 어려워요. 그러면 여름철에서 장마를 피해서 가장 풀이 우거질 때를 노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위장하기가 쉬우니까. 근데 그때가 정확하게 언제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스님들한테 물어보면 정말 귀신같이 알아맞혀요. 출장하려면 언제가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스님들이 국가 발전에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역대 제왕들이 이 불교를 무조건 배척만 해서는 안 될 일이구나. 처음에는 물론 큰 스님들을 모셔서 왕산이 국산이 하는 것으로만 시작을 했지만은 나중에 서서히 불교를 좋아하는 임금들이 생겨나게 되니까 대궐로 스님들을 불러서 그분들을 모시고 법회를 열고, 돌아가실 때에는 산더미 같은 금은 보화를 주어서 돌려보내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불교가 서서히 민중들의 가슴 속에도 뿌리 착 내리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즉 국가적인 목적에 부합했다고 하는 것을 역대 제왕들이 깨우친 것이 불교 정착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이와 같은 사고방식 극대화시킨 것이 뭐냐면, 중국의 역사에서 왜 남북조 시대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제 그 5호 16국 시대라고 부르는 중국의 역사도 이렇게 보면은
진나라가 전천하를 통일하는 기원전 진시황의 사건 이후에 다시 삼국으로 분열되어 있다가 또 다른 하나의 통일 제국을 이루지만은 곧 이어서 5호 16국이 펼쳐지게 되고 중국이 그냥 온통 전장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이것이 위진 남북조 시대가 되고, 남북조 시대가 되고 난 다음에 이 두 세력을 전부 통합한 나라가 수나라죠. 바로 이 수나라로부터 시작해서 당나라, 송나라로 이어지는 중국의 가장 중요한 이제 집권 세력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위진 남북조 시대에 북조와 남조로 나뉘어졌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북조 시대에서는 무슨 사고방식을 만들어냈느냐 하면 왕즉불이라고 하는 기묘한 논리를 만들어냈어요. 왕즉불. 말 그대로입니다. 왕이 곧 부처다 이거예요. 그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임금의 입장에서는 이제 호랭이한테 날개를 달아준 것과 마찬가지. 자기가 부처라는데 뭐. 앞서 깨름직했던 인천의 스승이 자기 스스로가 되는 거니까 대환영할 일이고, 불교 입장에서는요, 임금이 부처인데 불교 박해하는 놈이 어디 있어요? 전부 불교를 옹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불교도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북조 불교는 왕즉불이라고 하는 사상을 만들어냄으로써 불교 번영의 기틀을 만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한 곳이 남쪽에 있는 불교입니다. 이 남쪽의 불교는 이것을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이른바 해원의 사문 불경왕좌론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하게 됩니다. 출가한 사문은 절대 임금이나 또는 귀족층의 세력들에게 머리를 굽히지 않는다. 왜? 우리는 인천의 스승이기 때문에. 정반대죠. 북조와 남조의 불교가. 바로 이제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가게 되니까 이 위진 남북조 시대의 불교에 이르러서 불교는 첨예한 대립과 더불어서 양측 어디든지 다 비난받을 만하고, 또 양자가 전부 다 수긍할 만한 측면이 있는 이런 불교 사상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제 이것이 위진 남북조 시대에 벌어졌던 불교의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들은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중국에서 발전해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은 중국 불교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그대로 이제 중국적인 불교에 접목을 시키게 되는데, 우선 중국 불교가 이룩했던 가장 중요한 사고방식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인과응보적인 윤리관입니다. 선인선과 악인악과, 아주 기초적인 윤리관이지만 이런 것을 충분하게 납득하지 못하고 있었던 중국 사람들한테 이건 굉장히 중요한 테마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과윤리적인 윤리관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중국 사회 전체가 건전한 윤리의식을 갖도록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왕권 강화를 위해서 불교라고 하는 종교가 쓰여지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의 기획을 통해서 왕권을 강화하는 일로 쓰여지게 되는데, 여러분, 이를테면은 우리나라를 침범하다가 강감찬 장군에게 이제 아주 결정적인 타격을 입었던 수나라의 양제라고 하는 임금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멸망을 하게 되지만은 이 수양제의 아버지가 수문제라고 하는 임금이거든요. 이 수문제라고 하는 임금은 굉장히 불교를 존숭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불교를 이제 전파시키는 방법으로 뭘 이 양반이 고안을 해냈느냐 하면은, 물론 그 이전부터 있어왔던 법칙이기는 하지만은 제등행렬과 관등이라고 하는 것을 일상적으로 진행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법식을 제일 앞에는 스님들이 목탁을 치면서 선봉으로서 주도를 하고, 그 다음으로는 일반 신행하는 신도들이 손에 등을 들고 그 뒤를 따르고, 그 다음에는 많은 경전들을 머리에 인 그런 보살님들을 세우게 하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형형색색의 옷차림과 가무 음곡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불교를 교화시키는 역할을 했는데, 그 옛날 놀거리가 부족하고 볼거리가 없는 상황에서 참 이거는 큰 볼거리였을 거예요. 뭐 꽹과리를 치고 풍악을 울리면서 가지의 재미있는 놀이들이 있고, 그 장엄한 모습들을 보면서 이른바 불교의 의례, 불교 문화라는 것을 서서히 인식하게 되었던 것이죠. 바로 이제 이런 것들도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한 중요한 이유였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훨씬 후대의 일이기는 합니다만은, 중국의 불교가 성공한 것은 선종이 가지고 있었던 그 독특한 노동관 때문이라고 하는 점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인도의 불교는 출가한 스님들이 경제활동을 한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습니다. 출가한 스님들이 어떻게 돈벌이를 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수행은 언제 하고, 출가 수행자가 존경받는 이유는 그런 세속의 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도 불교에서는 스님들의 경제 활동은 이거는 뭐 절대 금기사항 가운데 하나인데, 중국에서도 이것이 그냥 유지되다가 보니까 중국 같은 현실적인 종교 수용의 태도를 가진 나라들에서는 이게 비판이 돼요. 스님들은 어려서 출가를 하니까 병역 의무도 수행하지 않아요.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병역 기피자예요, 전부 다. 군대를 다 안 가니까. 그뿐이 아니야. 장성하고 난 다음에 국가에 세금도 안 내. 스님들이 뭐 돈을 버는 게 있어야 세금을 매기지. 그러니까 이 스님네들의 집단은 국가에 아주 무익한 집단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비판을 해요. 그런데 이것을 뼈저리게 생각한 선종의 인재종계통에 속하는 백장선사라고 하는 분이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우리가 먹을 것을 해결하자. 그래서 뭐 옛날에야 먹을 것을 해결하는 일이 농사밖에 없고, 농사도 또 논농사보다는 밭농사가 훨씬 더 쉬웠겠죠. 그래서 그 많은, 그 넓은 농토 중에서 뭐 마늘도 심고 감자 고구마도 심고 고추도 심고 이렇게 해서 밭농사를 통해서 그걸로 생계를 유지해 가게 되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중국 사회에 신선한 충격을 알려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백장선사라고 하는 분이 젊었을 때부터 이 일을 시작해서 그 노동을 아주 노쇠해서 움직이기가 어려울 때까지 계속하니 제자들이 보다 못해서 그것을 아무리 말려도 그 스님이 말을 안 들으니까 어느 날 그분이 쓰고 계시던 농장기를 감춰버렸어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아무리 찾아도 농장기는 없고, 그랬더니 이 양반이 그날 하루를 굶었어요. 스님들이 이게 곡기를 끊으시면 어떡합니까? 그때 백장선사가 말했죠. 나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으리라. 일일 부작이면 일일 불식이라. 아주 유명한 법어 아닙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다음날 그 농장기 기구들을 갖다 놓았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을 정도로, 이런 철저한 노동과는 많은 중국의 지식인들이나 일반인들에게도 감동을 줬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로 중국이 불교로서 명맥을 만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중국의 불교는 말 그대로
동아시아에서 가장 번성한 불교로 발전하게 되죠. 바로 이제 이것이 중국 불교의 힘입니다. 그리고 이 중국 불교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한국과 일본이라고 부르는 동아시아의 다른 두 나라에도 깊은 영향을 끼쳐서 이 중국, 한국, 일본 세 나라가 모두 불교 국가가 되는 기원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런 점에서 우리는 중국 불교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되고, 인도 불교의 모습에서 동떨어졌다고 해서 중국 불교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중국은 중국적 불교를 만들었지만은 여전히 그 중국적 불교도 충분한 가치가 있고 충분한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상식일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중국의 불교라고 하는 주제로 그 첫 시간을 마쳤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